자, 189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사랑의 노래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오페라입니다. 작곡가 본인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던 그런 시기에 그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 오페라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작곡가였던 리하르트 바그너가 결혼은 권리를 반감시키고 의무를 배가시킨다. 모든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행복이란 불가능하며 사랑이란 없다.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쇼펜하우어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바그너가 이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얼마나 이제 마음 아파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생겨난 오페라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그 안드레아스 샤그라는 오스트리아 테너가 이제 트리스탄 역을 맡았던 작품이고요. 로마 국립오페라 극장 2016년 공연했던 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역입니다. 자, 이 바그너의 오페라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바그너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그너의 전기 세 작품은 바그너 스스로도 뭐 자기 작품에 잘 안 올려놓는 그런 제외된 작품입니다. 이 세 작품은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제 굉장히 이탈리아적인 이탈리아풍의 이제 오페라를 거의 이렇게 따라했고 또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오페라 활동을 하기 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바이로이트 그 공연 레퍼토리에 이 세 작품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중기에 해당되는 이제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타노이저 로헨그린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독일적인 요소를 많이 품고 있는 바그너의 이제 오페라인 건 틀림없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완전히 그 전통적인 오페라의 어떤 색깔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지는 못했던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중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바그너 본인은 바그너만의 독일 악극, 소위 말하는 이제 가극을 만들기 위해 갖고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이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이제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링사이클이라는 이전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입니다. 이게 이제 로헨그린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작업에 착수를 한 건데 그 대충 이제 그 시기적으로 이렇습니다. 1850년 로헨그린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1853년 정도에 니벨룽의 대본을 거의 완성을 합니다. 이 니벨룽의 대본은 그 거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니벨룽 순서의 역순으로 이제 대본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만들어진 대본을 가지고 이제 바그너가 라인의 황금, 발퀴리에 이제 작곡을 마쳤었죠. 이게 이제 대충 1857년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1857년도까지고 이 지그프리트 2막을 완성시킨 상태에서 사실 이제 그 바그너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적인 뭐 혁명에 가담해 가지고 계속 드레스덴에 있을 수도 없었던 이유도 있고 또 뭐 이 오페라 실패로 인한 빚이 워낙 많아서 빚쟁이한테 쫓긴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리로 뭐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취리에서 그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베젠동크라는. 근데 이제 베젠동크의 부인인 이제 그 마틸데라는 그 여성하고 한테 이제 깊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지그프리트 2막을 마친 상태에서 지그프리트를 쓰다가 그만두고 이 트리스탄과 이젤드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론 뭐 그 개연성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있기는 있지만 마틸데 베젠동크와의 그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제 이 작품에 표현한 거다.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슬픈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자신의 사랑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일치했다고 이제 그렇게 바그너 본인이 스스로 믿고 있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2년에 걸쳐서 만들었지만 사실 바로 이제 그 무대에 올리지는 못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결국 65년에 이제 공중가극장에서 이제 초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년 만에 다시 이제 니벨룽의 반지에 손을 대고 네 작품을 이제 바이로이트 초연을 하는 그 해가 이제 1876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작품이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바그너의 어떤 작곡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이렇게 봐셔도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발키리의 그 지글린드와 지그문트의 사랑의 그 대화,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두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의 노래들이 굉장히 일치하고 또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리아나 음악풍이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렇죠. 이 바그너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중기 이후에 이제 열 작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부터 이제 마지막 작품 파르지팔까지가 우리가 이제 바이로이트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레파토리로 쓰는 열 작품이죠. 보통 이제 링 사이클, 보통 리벨롱의 반지 네 작품은 보통 같이 이렇게 이제 공연하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작품은 이제 한 세 작품씩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레퍼토리를 해가지고 보통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는 한 일곱 작품 정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설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 위키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켈트족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잉글랜드, 브리튼 섬 자체를 이제 이전에 이제 지배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 당시에 생긴 이제 켈트의 전설을 토대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 뭐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설이기 때문에 뭐 아주 확실한 어떤 이야기의 패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 것들을 그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내가 대충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오페라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트리스탄은 마크왕의 조카입니다. 굉장히 용맹한 기사고 아일랜드의 이제 기사인 모롤트라는 기사가 이제 코널에 가서 코널의 조공을 요구를 합니다. 코널의 기사였던 이제 트리스탄이 이 모롤트와 결투를 해가지고 모롤트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모롤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졸데 사촌이자 이제 그 약혼자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약혼자를 죽인 원수가 되는 거죠, 트리스탄이. 근데 트리스탄이 그때 결투를 하면서 모롤트를 죽이긴 했지만 자신도 이제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근데 그걸 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의 당시 이제 공주이면서 의제였던 이졸데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죠. 근데 이제 이졸데는 창의 모양이나 이런 걸 봐갖고 자신의 약혼자인 모롤트를 죽였다는 결국 알게 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 그때 이제 처음 이 사람이 이제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이졸데가 죽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를 못하고 정성껏 치료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트리스탄이 나중에는 자기 왕위에 이제 그 왕비로 이졸데가 간택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아일랜드로 이졸데를 데리러 오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죠. 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뱃속에서 뭐 이제 오페라에서는 이제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죽기 위해서 이제 독약을 마신다는 게 잘못 마셔서 이제 사랑의 묘약을 마신 거고요. 이 전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사랑의 묘약을 함께 마시고는 결국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죠. 그 이졸데는 왕비가 그대로 되는 거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밀월 관계를 계속합니다. 낮에는 이제 왕비고 밤에는 결국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그 외도가 계속된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들통이 납니다. 트리스탄이 추방이 됩니다. 트리스탄만 추방이 되는데 이 트리스탄이 추방된 곳이 지금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브레타뉴 반도 부근인데 거기서 이제 또 이 트리스탄이 공을 세우고 그 나라의 공주 그러니까 흰손의 이졸데라고 이제 그 이졸데하고 이름이 같은 하얀 손을 가진 아마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는데 그 유일하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졸데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졸데를 부르러 보냈는데 성공을 하면 이제 그 배에다가 인도철 달기로 하고 뭐 실패를 하면 검은 돛을 달기로 하고 됐는데 사실 이졸데를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 흰손의 이졸데가 이제 질투를 한 거죠. 그래가 거짓말로 지금 검은 돛이라고 트리스탄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실망을 해서 크게 실망해서 죽게 되고 그 죽음을 보고 이졸데도 와서 죽었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전설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오페라와 이야기가 비슷하고 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끝 부분은. 그리고 그 전설 중에는 뭐 5번 이후 함께 이제 이졸데와 트리스탄이 함께 도망가가지고 마크왕이 이제 나중에 찾아서 살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설 중에는. 근데 이제 이 전설의 내용 중에서는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잠을 잘 때, 동침을 할 때 중간에 칼을 이렇게 놓고 자서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오페라에서 이 대본을 보면은 사실 이 맛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배드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왕 몰래 두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죠. 뭐 이런 정신적인 플라토닉한 사랑이 아니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오페라에서는 테너와 소프라노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포옹이라든가 키스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어떤 씬들은 거의 없어요. 공연을 할 때도 옛날은 지금하고는 또 달랐어. 특히 주인공은 두 사람이 실제 부부가 많았다 그러죠. 워낙 이 스킨십이 많았기 때문에요. 2006년도에 보니까 영화 했는데 국내 개봉했는데 뭐 한 600명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페라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켈트 전설을 기초로 해갖고 이 13세기에 슈트라스부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작품을 쓴 거를 사실 지금 바그너가 가장 많이 이제 참고를 했고요. 슈트라스부르크는 사실 애정행각을 발각한 상태에서 추방한 걸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품을 완성을 못하고 이제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작품을 완성을 했다는데 이 오페라에서는 사실 이제 바그너가 직접 대본을 썼기 때문에 추방 이후에 그 뒷 얘기는 바그너의 창작이라고 보셔도 돼요. 산막의 오페라고요. 공연은 거의 4시간입니다. 한 3시간 한 4, 50분 정도. 바그너 악극을 보는 데는 포인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달리해야 됩니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아리아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그냥 4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잠이나 자다가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 바그너의 모든 대사나 노래나 아리아들은 관현악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바그너의 오페라는 관람을 하고 감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탈리아 오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감상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드레스덴의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 비슷한데 이제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 수도 없고 그 오페라 때문에 진 빚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이 쥐리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후원자였던 베젠동크의 부인인 마틸데와 엄청난 사랑에 빠지죠. 사실 마틸데는 그렇게 열렬하게 빠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실제 마틸데가 이 앞 옆에 사진도 있지만 굉장히 미인인데다가 또 시인이면서 또 작곡가기도 했어요. 바그너 시 5편으로 뭐 실제 그 가곡도 작곡을 했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둘 사이를 그 또 베젠동크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두 사람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결국 링사이클 작곡을 중단하고 이제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동안 걸쳐서 이제 만든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9년에 오페라를 완성했지만 이제 65년에 초연을 했으니까 거의 한 6년 동안 공연을 못했던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루트비 2세의 후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뮌헨에서 초연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때 지휘한 게 이제 제자였던 한스 폰 빌로인데 참 웃기게도 이 바그너는 이 잘 아는 사람의 친한 사람의 그 부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렸던 아주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오페라 작곡가들이 그런 사람이 많죠. 푸치니도 자기 친구의 부인과 결혼을 하죠. 결국 여기 그 폼뷸로의 아내인 그 아내이면서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하고 결국 내연 관계를 다시 맺습니다. 근데 이제 코지마하고는 결국 결혼을 하죠. 근데 빌로도 그렇게 크게 뭐 이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스승한테는 자기 부인도 이렇게 바치고 그랬나 봐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무튼 이 코지마하고의 사이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결혼해갖고 사이에서는 이제 그 아들은 지그프리드고 딸은 이졸데입니다. 참 굉장한 직업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죠. 이 바그너가. 자, 이 오페라의 무대는 이제 이 아일랜드 섬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켈트의 전설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켈트족이 사실은 옛날에 잉글랜드를 포함한 전체 이 브리튼 섬을 다 그 지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앵글로 삭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켈트족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지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부분으로 이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일랜드 섬에서 여기가 이제 그 콘월입니다. 그 잉글랜드의 제일 바닥 쪽에 있는 그 반도처럼 끝에 이제 꼬리처럼 된 그 부분이 이제 코넬 지방인데 요즘도 지금 켈트족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아일랜드에서 이제 그 코넬로 이제 그 이동하는 해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졸데는 아일랜드의 왕녀 공주였었고 이 트리스탄은 코넬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비를 데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코넬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해상입니다. 그 2막은 이제 코넬 그 성이고 3막은 이제 트리스탄이 부상을 입고 간 게 프랑스 브레타뉴 반도의 그 빨간 부분 끝부분이 이제 이 오페라에서는 트리스탄 성이 나오죠. 트리스탄이 어릴 때 살던 그 성. 자기가 이제 그 성에 살다가
그 성을 이제 그 주민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코널의 기사로 이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의 무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켈트의 전설이고 지금 이 켈트족의 켈트 민족의 기본적인 그 주거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맨섬 뭐 이 브레타뉴 반도 뭐 이런 게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켈트족들이 거기서 이제 지금 많이 살고 있다 그러네요. 그 브래드 피트가 열연했던 그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가을의 전설에 보면 그 브래드 피트가 둘째 아들인데 이름이 트리스탄입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아버지가 이제 그 켈트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콘롤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켈트의 전설하고도 이제 그 영화가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을 보면 뭐 전형적인 삼관 악기고 그다음에 이 바그너의 이제 그 리벨롱의 반지의 그 악기 편성하고 거의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선 삼관에다가 이제 호른이 이제 4대가 편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금관 악기가 있고 여기 혼화고부는 이제 이렇게 대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작곡가가 지정을 한 거죠. 16, 16. 그러니까 삼관 편성의 일반적인 편성으로 이렇게 해갖고 보통 이제 4대가 더 많이 편성이 된 거죠. 16, 14, 12, 18인데 이제 제2바이올린하고 첼로가 2대씩이 더 편성이 돼가 64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 92인조의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그너의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이 트리스탄 이졸데에서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주요 아리아, 이 제가 주요 아리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아리아처럼 뭐 그런 아리아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리브레토, 소위 대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반 이탈리아 오페라 2시간짜리 오페라가 한 3, 40페이지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무려 한 7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본의 양이 물론 이제 이게 오페라가 좀 길기도 하지만은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대본의 양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 성악가들이 그 대본을 어떻게 다 외우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참 굉장히 힘든 장면 같아요. 이 바그너 오페라를 지금 부른다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그 테너는 이 트리스탄의 그 아리아가 이제 뭐 2개 있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오태양이요. 그다음에 이졸데 솔로 아리아도 있고 또 마르케 왕의 독백도 있고 뭐 크루베날의 이제 과거에 모롤트와의 이제 결투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그 이전에 있었던 전설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아리아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전체를 알고 보지 않으면은 사실 이 의미곡절을 모르는 그런 아리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아리아들이 있는 중에서 이제 여기 굉장히 이제 좀 부드러운 사랑의 아리아가 이제 주로 이졸데와 트리스탄의 이중창에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이제 트리스탄의 솔로 아리아, 뭐 이졸데 솔로 아리아도 굉장히 좋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졸데와 트리스탄이 부르는 사랑의 아리아, 특히 2번째 내려와도 사랑의 밤이여 하고 이제 오 영원한 밤 이게 2막 2장에 이제 계속 연속되는 40분간 연속되는 아리아의 2곡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2곡이 굉장히 좀 감미롭고 아름다워 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제 따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실제로 2막 2장은 2사람이 부르는 그 40분짜리 그냥 이중창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이 트리스탄은 코놀의 마르케 왕의 이제 조카이기도 하고 이제 용명한 기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아일랜드의 왕녀인 이졸데와 이제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서 트리스탄을 시켜서 이제 이 이졸데를 아일랜드에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 선상부터가 이제 오페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2사람은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트리스탄이 아까 막 말했다시피 이제 그 이졸데 약혼자였던 모롤토 경이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코널로 가서 조공을 요구를 하니까 트리스탄이 2사람하고 이제 결투를 하면서 이제 모롤토 경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치료를 이제 이졸데가 하게 되죠. 근데 이졸데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살려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졸데는 이제 그 오는 선상에서 마르케 왕하고 사랑도 없는 늙은 왕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무지 열받아 있었고 또 이졸데는 또 트리스탄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흠모를 했었어요. 비록 원수지만 트리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사람이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왕의 이제 신부가 될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 그 우리가 돈 칼로 같은 그런 오페라에서도 봤지만 자신의 왕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아버지였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왕이 하는 이 여성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오는 뱃속에서 말도 한마디 안 붙이고 얼굴도 안 오니까 이졸되는 무지하게 이제 여러 가지 오해도 하고 열도 받은 거죠. 자신한테 관심도 없는 데다가 자기는 또 늙은 왕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정략적인 결혼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자기의 사랑은 안중에도 없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갖고 이제 둘이 같이 독약을 먹고 죽으려고 브랑게네라는 시녀한테 시켜갖고 이제 독약을 이렇게 두 사람을 먹는 게 그렇게 됐는데 이 브랑게네는 시녀 입장에서 그 자기 또 공주가 독약 먹고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독약 대신에 사랑의 묘약으로 그걸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사랑의 묘약을 먹고 죽으려고 먹은 사랑의 묘약이 결국은 이 스토리의 기본적인 모티브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멜로트라는 신하는 이제 결국 이 트리스탄에게 이졸데와 마르케 왕이 결혼하게 하는 그 아이디어도 냈던 상태고 결국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그런 불륜의 관계를 보고 이제 멜로트의 칼에 이제 트리스탄이 스스로 찔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트리스탄은 또 밑에 이제 쿠르베날이라는 충신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제 트리스탄을 돌봐주는 충신이죠. 결국 이렇게 이제 멜로트의 칼에 의해서 이제 트리스탄이 죽고 뭐 결국 그 바로 죽지는 않지만 이제 쿠르베날이 이제 그 이 프랑스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상처를 풀면서 이제 죽죠. 이졸데와의 사랑을 이제 그 그리면서 결국 마르케 왕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쿠르베날은 이제 그 멜로트를 거기서 죽이고 본인도 이제 그 멜로트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마르케 왕 혼자 남은 거죠. 이졸데는 결국 이제 트리스탄의 죽음에서 같이 죽게 되는 뭐 이런 슬픈 오페라입니다. 자, 이 음반이 국내에 지금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블루레이로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지금 뭐 이거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듣고 한번 이거 직접 한번 보십시오. 완벽한 그 4시간짜리 그런 영상이고 블루레이 영상이니까 지금 굉장히 선명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한 한글 자막보다 훨씬 더 그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훨씬 더 또 부드럽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 한글 자막으로 발매된 거는 사실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블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 그라인드본 그 세비야 이발사 같은 경우가 38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결국 한 10분 정도도 안 남고 결국 다 잘렸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내 그게 이제 음반이 발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좀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게 될지 내가 올린 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꼭 한번 이제 제 설명을 바로 들으시고 이 블루레이 음반을 사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마 오페라 극장인데 이 로마가 사실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수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페라의 모든 메이저는 밀라노에 다 떼주고 로마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테아트로 델로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코스탄치 극장이라고 하죠. 객석은 이제 2,300개인데 이게 설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음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 그 녹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극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리지만 뭐 이 극장도 사실 대단한 극장입니다. 이탈리아 수도에 있는 극장인데 이 극장에서 초연한 유명한 작품이 이제 사실 달랑 이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하고 토스카 두 작품 정도입니다. 토스카는 토스카 오페라 자체 무대가 이제 사실 로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초연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은 사실 이 초연을 한 유명 작품을 셀 수도 없습니다. 나열도 못합니다. 뭐 우선 생각나는 게 나부코나 팔슈타프 같은 이런 베르디의 대단한 작품들뿐만 아니고 뭐 벨린의 청교도 뭐 푸치니의 나비 부인 뭐 이렇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왜 이 로마는 오페라의 메이저를 왜 그렇게 밀라노에 내줄 수밖에 없었나. 이제 물론 뭐 지금 이탈리아에서 나폴리 그 산카를로 극장하고 라스칼라하고 뭐 3대 극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사실은 근데 그 이탈리아 내에서는 대도시에는 그 멋진 오페라 극장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베네치아에는 라페니치라고 있고 또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쪽에는 또 그 엄청나게 큰 또 오페라 극장 하나 있죠. 데부스리의 그 무대가 됐던 그 극장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3대 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로마가 그 밀라노에 그렇게 메이저를 뺏겼냐고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지만은 우선 밀라노가 일단 상업적으로 굉장히 그 북부 쪽에 뭐 지금도 패션의 중심이지죠, 밀라노가. 그처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자금이 풍부했던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교황청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요. 이 교황청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보시면 알지만 이 오페라 얘기들이 막 그렇게 그 가톨릭에서 봤을 때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막장 드라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황청의 간섭이 심하고 로마에 오르게 되면은 그 주빈석에 교황이 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상태고요. 또 18세기는 더군다나 교황청에서 오페라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이 오페라 금지가 로마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청의 간섭이 제일 심했던 로마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결정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황청이 그 오페라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들을 제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오페라 극장이 밀라노 라스칼라에 비해서 비록 수도이지만 이제 그 밀라노만큼 그렇게 오페라가 성행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캐스팅을 보면은 안드레아스 샤거가 이제 트리스탄 역을 맡았고요. 이게 뭐 헬덴 테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독일어를 네이티브로 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 분이죠. 헬덴 테너인데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이분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음이탈이 좀 일어납니다. 고음에서. 헬덴 테너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파워를 요구하는 그런 성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뭐 그렇게 서너 시간 동안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귀에 좀 거슬리는 그런 이제 발성들이 좀 나와요. 뭐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좀 그렇습니다. 레이첼 니콜스라고 이제 영국 이졸데 역을 맡은 이분은 이제 완벽한 드라마틱 소프라노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테너나 소프라노가 그렇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분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청교도에서 한번 봤죠. 존 넬리아 아주 중후한 베이스. 그 청교도에서 이제 그 조르조 삼천 역으로 나오죠, 주인공에. 이분이 이제 이번에 마르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연들이 나옵니다. 연출은 그 피에로 아우디라는 이제 분이고, 지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다니엘 가티라는 이제 이탈리아 지휘자가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주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이제 바그너의 그 니벨롱의 반지처럼 그 라이트 모티브, 그러니까 유도동기라는 그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여진 그런 작품입니다. 이 전주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동경과 운명의 동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1막부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